안녕하세요. 언니들의 부시네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떼입니다. 지난 시간에 82년생 김지영 씨에 대한 이야기로 한 시간을 꽉 채웠다면 오늘은 80년생 김은희 씨의 이야기로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자체는 1994년에 15살 중학교 2학년이 된 은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저는 벌새 영화관에서 보고 나서 일단 나와서 벌새를 검색했어요. 이 영화 제목을 왜 벌새로 했을까? 근데 영화를 봤을 때 벌새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뭔가 이걸 내가 이렇게 운유적으로 추측해야 되는데 벌새하면 내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벌새를 검색했는데 또 왜 벌새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때 아리까리 하다가 오늘 아침에도 한번 보고 나서 벌새를 다시 한번 검색하고 나서 근데 벌새라는 제목이 되게 잘 지었다라고 느껴지면서 어떻게 감독은 벌새랑 이걸 이렇게 연상해서 제목을 지었을까? 좀 그 새 중에 벌처럼 날개짓을 엄청 많이 해서 끝없는 날개짓, 애쓰는 그런 벌새의 모습과 여기 뭐 네. 주인공들이 뭐 애써서 하는 모습을 좀 이렇게 은유적으로 한 것 같은데. 벌새가 1초에 90번의 날개짓을 한다고 예전에 광고 어디였지? 어디 통신사 광고에서 맞아요. 네, 영상으로는 많이 기억이 본 것 나거든요. 같아요. 굉장히 오래 멀리 날지만 되게 작은 새. 거의 조 감독님하고 비슷한데요? 저요? 끝없이 일을 하는. 제가 작은 한때 새. 별명이 작은 새였답니다. 네. 그래서 벌새라는 이렇게 제목 붙인 거에 대한 좀 제목이 되게 주는 은유적으로 느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제목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감독이 김보라 감독님이 81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시대를 다시 각본으로 써서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 독립영화 치고는 관객이 꽤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15만? 관객이 15만 가까이 들었는데 우리가 기억할 만한 영화가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아, 모르세요? 그것도 독립영화계에서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그게 5만 정도 들었거든요. 관객 수가. 근데 우리들도 되게 반응이 있었던 네, 영화인데. 반응이 좋았고 많이들 보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더 반응이 컸군요. 훨씬. 그리고 소공녀라고 혹시 봤어요. 네, 그것도 관객이 5만 정도 들었었거든요. 그럼 이건 진짜 많이 든 거구나. 많이 든 거고 한국 독립 영화로서는. 그래서 벌새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화다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보이네요. 네, 멀리 간 영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게 저는 사실 줄거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왜냐면 이야기가 좀 꽤 길거든요, 호흡이. 네. 그래서 이거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을 어떻게 드리나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냥 크게 은희와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은희와 은희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보여주고 있거든요. 은희는 서울의 강남의 대치동에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대치동이 지금은 더 심해졌지만 그때도 아마 학구열이 굉장히 좀 높았던 그런 동네? 그런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보통 대치동에서 산다라고 하면 왜 가정 형편이 굉장히 부유하거나 잘 사는 그런 집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은희네는 잘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잘 살지는 않고 그냥 방앗간에서 부모님이 이제 방앗간에서 떡을 뽑아서 그래도 상가 내에서 떡집을 하는 네, 그런 네, 장사를 하시는 거죠. 장사를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자기들이 원하는 뭐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잘 사는 게 부모님들한테 가장 큰 목표고 꿈인 것 같이 보여요. 네,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은희가 자랐는데 사실 은희는 별로 공부에 관심이 없고요. 그러니까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네, 지환이라는 남자친구에게 온 관심을 쏟는 그런 인물로 초반에는 그려집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인상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영화가 처음에 시작되는 첫 장면이거든요. 영화가 처음에 딱 시작될 때 은희가 막 문을 다급하게 막 두드리면서 엄마를 찾아요. 엄마 나 이제 심부름 갔다 온 은희가 엄마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인기척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랫집이었던 거야. 그래서 다시 자기 집을 찾아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이제 엄마가 바로 네, 기척을 하고 나오죠. 그러면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 장면에 빼곡하게 그게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똑같은 문이 똑같은 구조로 열거돼서 보이는 장면이 첫 장면이에요. 어째서 이 감독이 이걸 첫 장면으로 선택했을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제 이 고민을 하면서 좀 보기도 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느꼈던 점은 저는 이게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고등학생만 돼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뭔가 미래가 보이고 이렇게 될 나이고 초등학생 아직 어려서 뭘 잘 모를 것 같은데 중학생의 딱 그 나이가 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왜 중2병이란 말이 또 생겼을 네, 것이요. 이 아이한테는 사실 세계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가족 아니면 학교 딱 두 개밖에 없는 세계인데 이제 학교에서는 되게 둘 다 불합리한 게 되게 많았던 세계지만 학교에서는 뭔가 거기에 학교 질서가 있잖아요. 공부 잘하면은 애기라도 학생이라도 약간 선생님도 무시할 수 있고 거기서 또 내가 꿈을 펼칠 수 있는 뭔가가 있어. 거기서 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근데 은희는 그게 전혀 안 되는 애잖아요. 그래서 얘가 선택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은 얘가 갈 데가 하나도 없던 그런 걸 좀 나타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전 서울에 우리가 이제 오래 살고 있으니까 대치동인데 저 정도 연식의 아파트가 어떤 느낌일지 집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많죠. 맞아요. 네. 이 가족의 경제적인 환경이라든지 이 가족 구성원들 각각의 어떤 압력, 아빠가 받을 압력, 자식 하나 성공해야지 이 아빠의 지난한 삶에서 뭔가가 될 것 같은 압력, 그리고 애들이 각각 얼마나 받는 엄마 아빠한테 받는 그런 느낌, 이게 훨씬 부유한 단독주택에서 받는 느낌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복도식 아파트가 주는 대치동의 복도식 맞아요. 아파트 주는 느낌이 그런 걸 많이 느끼게 해준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맞아요. 저도 좀 비슷한 느낌 받았고 네. 그 복도식 아파트의 똑같은 이 안에 문 안에 어떤 삶들이 있을까? 사실은 은희와 똑같은 삶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감독이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인터뷰하는 기사를 한번 봤었는데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그 개인적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보편적인 정서를 사실 건드리고 싶었다고 감독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렇게 수많은 분들 안에서 벌어지는 가족이라던가 뭐 개인의 이야기, 인간들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은희의 그냥 대표적인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가지만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같이 우리 영화에 담겨 있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복도식 아파트에 현관문이 쭉 줄지어 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서 타이틀이 나오고요. A와 B반으로 나누는 학교 그 수업 장면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그리고 공부 좀 못하는 애들. 그래서 A, B반으로 나눠서 줄을 지어서 이제 반을 분리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중간에 또 어떤 장면이 있냐면 그 선생님이 애들한테 날라리 써서 내라고. 네. 근데 날라리의 기준도 노래방 가는 애들, 남자친구 사귀는 애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반에서 날라리가 누군지 써서 내라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은희가 날라리가 됐더라고. 그리고 또 어떤 장면이 있냐면 나는 노래방 대신 서울대 간다를 복창하게 만든. 근데 중학교 때 저는 사실 중학교 때 그렇게까지 입시에 대해서까지 막 학교에서 얘기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치동의 분위기. 뭔가 공부로 서열을 좀 매기는 시대가 이때부터 우리 정말 때 되게 시작됐구나. 심했죠. 그쵸? 네. 그쵸, 심했죠. 네. 너무 부당한, 지금 생각하면 소름 끼칠 만큼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게 학업 성적 때문에라고 하면서 많이 이게 덮어졌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도 그걸 그냥 용인하고 선생님들도 되게 애들을 그냥 자기 권력을 과시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면서 애들을 되게 폭력적으로 억압했던 것 같은데 그걸 성적이라는 이유로 되게 이것도 많이 마찬가지잖아요. 나눴어. 네. 아니 공부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그걸 왜 복창을 해야 돼. 진짜 어이가 없어. 복사하게 했어. 그러니까 되게. 애들이 너무 웃긴 게 처음엔 진짜 아무도 안 따라하는데 선생님이 강요하니까 하나 둘 마지못해 따라는 해. 근데 다들 막 눈도 안 마주치고 고개 돌리고 짜증내고 있어. 그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우리 세대만 해도 우리가 많이 까먹어서 그렇지 저 선생님의 하는 얘기를 앞에서 듣고 있지만 속에서 부글부글했던 맞아요. 기억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많이 있으시잖아요. 성적으로 막 네, 맞아요. 너무너무 부당한 질서가 그래서 였던 것 은희랑 같아요. 은희 친구 둘이서 막 낙서하면서 욕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학원에서 그런 것들도 보면서 네.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아마 그런 분위기에 그냥 편승해서 적응해서 살아가는데 은희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공부에도 관심이 없고 학교 친구들한테도 관심이 없고 그냥 은희의 오로지 하나의 관심사는 그 당시에 만나고 있던 지만이라는 남자친구.
그래서 지환이랑 뭐 만나면서 알콩달콩 뭐 연애도 하고 약간 그런 모습들이 초반에 그려지는데 근데 저는 은희를 음. 그렇게 남들이랑 되게 튀게 다른 친구들과 교우 관계가 눈에 띄게 없고 남자친구한테만 몰두한 애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되게 다양한 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얘한테는 단짝 친구랑 남자친구가 되게 중요해서 얘는 숨 쉴 곳을 거기서 찾는 애였구나. 맞아요. 좀 그냥 어떻게 평범한 보셨어요? 애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 영화 봤을 때 공감 못했던 게 단짝 친구 한 명과 남자친구 한 명 정도 있으면 대인 관계가 아, 꽤 또 나쁘지 않잖아요. 잘하는 친구거든요, 그렇구나. 사실은. 음. 그래서 날라리로 색출될 정도면 애들한테 눈에도 띄는 건데 분위기상은 되게 담담하게 표현했지만 그러면 꽤 눈에 띄고 심지어 후배 막 관심도 받고 구애도 어, 받고 이렇게 대시도 받고 그러니까 예쁘고 눈에 띄는 아이인데 그냥 어. 성격만 좀 무던하게 했을 뿐이지 절대 평범한 친구는 아닌 것 같아서 초반에 그것 때문에 은희랑 나랑은 좀 다르다. 아,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하셨구나. 오히려 조 감독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은희 같은 애를 표현하면 제가 오히려 네, 저는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한테도 관심 없고 혼자만에 갇혀 있는 친구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휩쓸리거나 어떤 분위기에 그러니까 그런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하거나 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주변에 정말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는 그런 아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주변에 관심 없다기보다 속이 되게 텅 비어 있어서 안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는 친구 같은. 그래서 누가 이렇게 애정을 가져주고 좋아해주면 이렇게 반가워하고서는 기뻐했지만 또 그게 금방 사라지면 또 헛헛하게. 그래서 그런 헛헛한 정서에는 많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좀 헛헛한 느낌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나냐면 그 은희가 맨날 엎드려 자니까 친구 둘이서 대화를 하거든요. 친구 둘이서 야 쟤는 맨날 저렇게 엎드려서 자. 그러니까 우리 엄마 그러는데 저런 애들이 커서 우리 파출부 되는 거래. 이런 대화를 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대치동이라 가능한 그 멘트인가? 난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 도대체 친구들이 근데 저런 멘트를 할까? 보통은 그런 얘기 하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야 니네 지금 무슨 말 했어.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얘는 그냥 관심이 없어. 얘네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그냥 이 친구들한테도 관심 없고 얘도 뭐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든 뭐 아, 근데 관심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좀 도드라지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뭐 아빠가 의사하는 애랑 네. 아빠가 방앗간 하는 맞아요. 애랑 같은 학교 근처에서 같이 있는 학군이 가장 도드라지는 데가 여기일 수 있겠네요. 맞아요. 대치동이 그렇죠. 네. 그 대비되는 맞아요. 떡집딸이라는 얘기로 차별받는 게 곳곳에 숨어져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비슷했던 부분이 저도 대전에서 이렇게 서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 서구가 좋은 어머님도 동네인 거죠? 기꺼이 이 소속 부모님도 어떻게든 여기에 속하려고 노력해서 왔지만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뭐 진골 성골 또 따로 있듯이 같은 맞아요.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제가 이 학교 있는 데서도 거의 아버님들이 다들 그 전문직, 뭐 해외 출장을 가거나 의사거나 이런 직종들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저는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나는 저는 그런 세계에 속해본 적이 없네요. CD 플레이어가 없는데 얘네는 그냥 CD를 그냥 계속 사는 친구들이어서 이게 꼭 주변에서 차별해주지 않아도 내가 그냥 알아서 그쪽에 섞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런 은희의 정서가 좀 이해는 됐었어요. 뭔가 내 정체감을 갖기에는 걔들한테 껴서 경쟁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내가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을 비추면 완전 똑같지는 않은. 약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은희 부모님이 어떻게 대치동에 정착했을까를 조심스럽게 추측하게 되는데 원래부터 그냥 그 동네에서 살았던 게 아니라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싶어서 이사를 왔나? 이사 와서 정착을 했나?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겠다. 무리해서 사는 동네를 글로 선택했을 그쵸, 수는 그쵸. 있죠. 그쵸. 네. 왜냐면 거기서 아무리 복도식 아파트에 전세로 있다고 해도 다른 데보다 비쌀 텐데 무리해서 왔겠죠. 네. 네.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음. 그런 분들로 그려지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 언니가 있습니다. 언니는 보니까 강남에 이제 학교를 가려고 이 강남하고 강북은 따로 입시 시험을 봤나 보다. 그렇죠. 그 당시에. 그래서 강남에서 저희도 고등학교 갈 때 입시 시험 봤었잖아요. 좀 봤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여기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안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고등학교 갈 때 저는 연합고사라고 해서 그렇구나. 예, 봤어요. 그래서 몇 점 이상을 받아야지 고등학교에 인문계 고등학교 갈 수가 있었어요. 예, 근데 저희 전 세대에서는 그게 학교마다 커트라인이 다 달랐어.
맞아요. 그래서 유명한 고등학교가 막 따로따로 있었죠. 네, 그래서 몇 점 이상 받아야지 어느 고등학교 갈 수 있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이때도 보니까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 가려면 성적을 어느 정도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그 성적이 안 남아서 은희의 언니인 수희는 매일 아침마다 버스를 타고 성수대교로 건너서 강북에 있는 고등학교로 다니고 있는 처지였고 오빠인 대훈이라는 아이는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막 영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오빠는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영재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시대에 왠지 그냥 평균적인 아버지 모습 같기도 하고 그냥 굉장히 무뚝뚝하고 권위적이에요. 자신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는 얘기를 하거나 뭐 행동을 할 때 그걸 가만히 못 참는 그런 성격. 맞아요. 중간에 아버님이 어. 뭔가 군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엄마 그 분위기를 콩나물이 쉬었나 하는데도 일부러 얘기한 거잖아. 근데 거기서 찍소리 못하고 다시 또 빽하잖아요. 그래서 저 아버님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인 거는 사람이에요. 분명한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은희에게도 단 한 번도 살갑게 이 음. 영화가 시작하고 나서 전개되는 뭐 중반까지도 한 번도 살가운 어떤 표정이나 말을 건넨 적도 없고. 근데 이제 은희가 아버지에게 품는 감정이 그래서 되게 복합적이에요.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되게 미웠다가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감정이 또 변화하는 계기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근데 언니들이 이제 이 세 사람 사이에 오가는 감정들을 영화를 보면서 쭉 지켜보셨을 거잖아요. 근데 가족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 안 들으셨나요? 전 되게 복잡해졌거든. 정말 다 대답하기 어려운 가족을 정의 내리기가 되게 그러니까. 어려운데 저는 보면서 저희 가족들도 많이 떠오르고 특히 중고등학교 때는 되게 그냥 중학교 입장에서 되게 제 감정을 그냥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다른 부모님들에 비해서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좀 딸려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건 또 알아요. 그래서 고생하신 건 알고 근데 하여튼 그런 약간 되게 양가적이고 복합적인 마음이 부모님한테도 있어서 막 믿고 대들고 싶기도 하지만 되게 안쓰럽고 저 어떤 노곤한 표정이나 이런 거를 내가 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고 또 내가 약간 부족한 자식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되게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미우면서도 안쓰럽고 연약한 아빠 모습을 봤다가 또 어쩔 때는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제 중고등학교 때 아빠 미워했다가 이랬다가 그런 감정들이 저도 똑같이 있었어가지고 공감이 많이 갔어요. 가족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셨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네. 한 줄 썼네요. 불쌍하고 가여운 인간들 이렇게 썼네요. 어떻게 저는- 가족의 인연으로 만나? 이런 가족은 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중간에 잠깐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도 어떤 분들은 저도 이걸 만약에 텍스트로 그냥 신문 기사 같은 걸로 봤으면 이 정도는 다 그냥 겪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은희가 친구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옥상에서. 내가 죽으면 엄마 아빠가 슬퍼할까?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는 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내 인생에 빛이 하나도 안 나는 것 같고 나 죽고 싶다. 이런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은희 하나가 어떻게 해서 삐끗한 게 아니라 이 가족 구성원들을 보면 엄마, 아빠, 오빠, 은희, 언니 다 불행해. 5명 다 불행해. 근데 이 불행한 상태를 누가 초래했느냐? 뭐 사회에도 영향이 있겠죠.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저는 아빠 엄마의 이런 학구열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게 자식들을 위한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그렇죠. 들었어요. 보통은 그렇죠. 그리고 네, 그치. 너무나 애들이 분명하게 원하는 건 아니잖아. 불행해요. 그리고 오빠 얘기 거의 안 나왔지만 난 얘도 되게 불행했을 것 같아요. 이 그치, 대치동의 그치. 학교에서 그래도 은희는 나는 공부는 아니야. 명확하게 노선을 정했잖아요. 그런 에서 따라오는 바보 취급과 불행도 있지만 이 오빠는 공부의 노선을 정했는데 정했어요. 자기가 막 전교 1등으로 날리는 탑은 애가 아니야.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막 과외 뭐 과목별로 붙여갖고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너는 방학간째 아들인데 뭐 대원외고 가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얘도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어 내가 보기에는. 근데 맞아. 가족 내에서라도 그걸 풀어줄 수 있잖아요 사실.
라떼야, 너는 너 하나로 되게 소중해. 힘들지? 걔네 대치동까지 와서 네가 잘 되길 바라니까 공부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외고 못 가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엄마 아빠가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럼 얘는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은 그렇다고 이 정도로 폭력적. 이 아빠는 맞아. 너무나 그거는- 극단에 있잖아요. 밥을 먹으면서도 아들을 챙기는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엔 사실 아들한테도 폭력인 것 같거든요. 너는 부담을 대학외고만 주지. 가면 돼. 서울대 서울대. 가서 사진 찍은 거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얘도 자기가 뭐 물론 나쁜 애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동생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때리고 이런 거 보면 화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개패듯이 팼다 이런 얘기 맞아요,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이들끼리 그 정도로 폭력을 하는 거를 방치할 정도로 공부에 그렇게 하는 환경은 완전 가족이 잘못됐죠. 완전 잘못됐죠. 근데 그게 서울 대치동까지 간 어떤 사람의 그 욕망이 더 세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사실 그 폭력적인 것만 빼면 저희 가족도 중고등학교 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모님도 힘드셨고 되게 빡셌던 곳이어가지고 사실 난 친구들하고도 내가 죽으면 엄마 아빠가 나 이런 생각을 중학교 때 한 번은 해보고 친구랑도 대화는 나눠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도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가족이 평범한 가정이고 폭력은 뭐 평범하다라고 말할 거는 아니고 제가 봐도 이건 굉장히 폭력적이고 좀 강도가 세고 그 욕망에 가려서 가족들을 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진짜 제가 다시 돌아가도 엄마 아빠도 되게 힘들었고 서로 부부간의 소통이나 개인적인 삶에서도 뭔가 뭐 해도 끝나지 않은 어떤 삶의 노곤함에 지쳐 있으셨던 것 같고 그때 생각하면 주 5일제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엄마 아빠 장사하셨을 때는 주 6일 근무하시고 장사라는 게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도 이렇게 나는 뭐 잘하는 건 언니가 그 중간에 한 번이죠. 난 잘하는 게 없어라는 멘트를 내뱉는데 난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은희처럼 남자친구라도 사귀고 엑스 동생도 만나고 이랬으면 좀 덜했을 것 같은데 정말 내 존재는 우주의 먼지같이 어떻게 해야 내 존재감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은희가 괴로워서 죽고 싶은 거랑 좀 색깔은 다를 수 있는데 내가 죽으면 존재감이 좀 나타날까? 그런 의미에서 은희가 뭔가 그 수술할 때 가족들이 갑자기 관심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자기의 존재감을 좀 이제 색깔을 찾아서 좀 기뻐하는 것 같은 표정도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감정만 봤을 때는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비슷한 느낌 받았던 게 저도 저희 집이 형제도 많고 집이 막 그렇게 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폭력적인 것과 학구열을 빼면 저희 집 같기도 했거든요. 근데 오빠가 진짜 세게 패긴 하더라. 근데 저희 다행히 오빠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폭력적이란 그 때리는 폭력을 떠나서 언어 폭력이라던가. 네, 그런 구조 자체가 밥 먹을 때 말 하나도 못하게 하고 맞아. 그리고 저는 사실 그것도 아빠가 화를 내는 게 상가에 온 여자 손님한테 화를 되게 내면서 심했죠. 네. 걔 그거 같은 되게 년 막 리얼했던 것 이러면서 같아요. 쌍욕을 하잖아요. 그걸 딸들이 다 있는 데서 저는 나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여자를 향한 그런 욕하는 것 자체 여성 혐오적인 맞아요. 걸 네.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저씨가 와서 고춧가루 얘기했으면 아빠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약자한테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느끼게 딸이 둘이나 있는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폭력적이라고 느껴졌었고 엄마도 얘한테 얘기하잖아요. 너는 대학생이 돼서 엄마 길게 얘기하진 않지만 남편한테 자기 무시받고 살고 있다는 거 엄마 너무 느끼고 있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환경이 너무나 폭력적인데 이게 이 정도로 폭력적이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조명했던 영화가 별로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다들 불행하긴 하지만 저는 은희의 불행에 집중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도입부 초반부에서 그래서 좀 감정적으로 좀 힘들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걷어내고 그냥 일상으로 보면 그냥 우리 집도 다르지 않은 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비슷하죠 저희. 폭력적 진짜 이건 좀 심한 폭력 완전 짓누르는 네. 권위적인 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실 폭력적인 부분이 조금씩은 다 있죠. 그래서 이야기가 어떻게 가려고 하는데 사실 그 등장인물 모두에게 한 번씩의 기회를 저는 영화에서 줬던 것 같아요. 달리 보게 만드는. 그러니까 은희와 은희 아빠의 관계도 은희가 굉장히 아빠에게 상처를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아이였잖아요. 그런 되게 권위적이고 좀 폭력적인 어떤 언행들에 아빠에 대한 감정이 사실은 굉장히 바닥이었던 것 같은데 자기가 귀 밑에 혹이 나고 그 혹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다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아빠가 은희가 옆에 있는데도 펑펑 울어요. 펑펑 울거든요. 우리 아빠 같은 마음이 느껴졌었어. 난 사실 그때 그 장면을 아빠에 대해서 마음이 돌려가기 되게 조금 녹는다기보다 사실 제가 은희였으면 더 아빠를 미워하게 되는 장면이긴 하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 우려야 될 사람은 당신이 아, 그렇게 아닌데. 그래서 생각했구나. 사실 그러니까 가해자인 게 맞아요. 가해자가 울어버리면 그거야말로 저는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은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한 지숙이한테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세상에 없어진다고 해서 과연 슬퍼나 할까라고 하는데 정말 그냥 그 수술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말만 듣고 아빠가 어른인데 다 큰 어른인데 딸 앞에서 저렇게 펑펑 울어. 늘 그렇게 되게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모습만 보였던 아빠인데 가여운 인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여운 인간들이에요. 아, 네. 거기서 저는 네. 은희가 조금 다른 아빠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다고 느꼈거든요. 그럴 수도 그래서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인물들에게 부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제 스탠드 사건이 있는데요. 엄마랑 아빠랑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싸우잖아요, 크게. 그러다가 엄마가 이제 분에 못 이겨서 옆에 있던 유리 스탠드를 아빠한테 탁 집어 던지니까 팔이 이렇게 베어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날 이제 은희는 아마 우리 부모님 이혼할지도 몰라라고 생각했을 것 맞아. 같아. 근데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TV를 보고 있어, 두 사람이. 음.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데 이해하고 싶다고 해서 이해가 되어지는 관계도 아니고 맞아. 이해하기 싫다고 해서 이해가 또 안 되어지는 관계도 아닌 거예요. 아 근데 저 이거 너무 비슷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이렇게 때리진 않았는데 저희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이 너무 잦아지는 거예요. 경제적이 좀 어려웠을 때 IMF 때. 그래서 이제 막 둘이 막 갈라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친구한테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할 것 같아.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엄마 아빠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또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를 불러가지고 너 친구들한테 우리 왜 이혼하고 이혼하고 다니냐. 근데 우리 이혼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좀 안심을 하긴 했는데 그 어린 시절에서 봤을 때 저건 당연히 이혼감이고 뭔가 이럴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경험들을 되게 보면서 저렇게까지 하면서 왜 같이 살아? 이 생각한 근데 적도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느 순간에 그냥 지나면서 그냥 그럴 수 있는 관계 그게 가족인가? 근데 이런 생각도 한번 들었었던 그 부부간의 관계는 자식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없는 관계라는 맞다. 거를 이제는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은희의 시선으로 그걸 봤을 때 이 중학교 2학년 여학생 딸이 가족 내에서 얼마나 약자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엄마 아빠의 사소한 기류에 얘는 마음이 진짜 요동치잖아요. 요동치죠. 맞아요. 네. 그리고 엄마 아빠의 결정에 따라서 얘 인생도 너무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나는 내가 그 입장이면 그냥 무력감, 허탈감, 분노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 분명히 불행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각자의 입장이 있다고 해도 가족 내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아빠인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 사실, 그런 불합리한 거를 엄마가 딸한테 그대로 보여주는 끔찍한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화해하고 저렇게 같이 TV 보고 할 거면 이게 뭐냐 도대체. 나 그런 생각 들 것 혼란스럽지. 같아. 아니 표정 자체도 되게 혼란스러웠어. 은희가. 그래서 나는 이 벌새 영화에서는 가족 간의 뭔가 이해라기보다 5명이 계속 뭔가 같이 살고 붙어 있긴 한데 아무도 소통이 안 되고 다 섬 같은 존재. 그리고 대신에 이 영화에서 좋았던 점은 은희한테 지지자원이 됐던 거는 뭐 그 고막을 할 때 진단서 끊어줄까? 뭐라고 말해주는 병원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그리고 운 좋게 학원에서 만난 연기 선생님 단짝 그리고 뭐 병원에서 만난 어른들도 다 친절했어. 은희한테. 친절하고 사실 그 정도의 위로만으로도 살아가는 어떤 동력이 이렇게 틈틈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지나갔을 때 그때는 사실 부모님한테 지지받았던 시절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가 있어서 잘 버텨서 중고등학교를 지나갔구나 이런 이렇게 나한테 뭐 스티커 사줬던 친구도 생각이 나고 이렇게 지나갔던 조연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혼자 버텼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을 수 있겠다라고 알려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마음 붙일 게 다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때가 정말. 네. 그러니까요. 은희가 마음 붙일 곳이 굉장히 필요한 아이였는데 그런 부분을 지환이라는 남자친구가 좀 채워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지환이는 또 아버지가 의사야. 보니까 대치동에서 되게 잘 사는 그냥 그런 부유한 집안의 아들인 것 같아요.
지환이와 유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아. 좋겠다. 지환이랑은 되게 애틋하고 푸릇푸릇한 그런 사랑을, 풋사랑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자기 학교 다니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이랑 얘가 바람이 난 거야, 지환이가. 진짜 그래서 그렇게 떠나보내고. 너무 리얼해. 네, 그쵸. 근데 풋사랑 많이들 하잖아요, 그 나이에. 너무 흔한 남자. 근데 이제 나는 사랑을 잃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낙담하고 있을 때 새로운 설레임이 찾아옵니다. 그 한 학년 아래에 유리라는 아이가 되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요. 저 언니 알아요. 언니랑 친해지고 싶어요. 언니 무슨 가방 메고 다니는 언니죠.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혹시 유리가 다가오는 장면에서 혹시 언니들한테 좀 심쿵했던 뭐 장면들이 좀 기억나는 여자한테 전 심쿵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저는 연기를 잘한다는 게 저런 눈빛으로 나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꼭 그런 어떤 성애적인 간섭이 아니더라도 누가 나를 좋아하고 언니 너무 멋져요. 언니 너무 괜찮아요라고 하면 저는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 나를 좋아해? 그럼 좀 챙겨주기도 하고 엑스 동생 삼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유리가 연기를 너무 잘한 게 쟨 진짜 날 좋아해. 그 느낌이 떨려하고 긴장하고 번호를 따고 싶어하고 하고 나서도 되게 적극적으로 구애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상대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살면서. 그래서 되게 저는 이뻤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유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게 인상적이긴 했거든요. 그 장면들이. 은희가 어떻게 마음을 열게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유심히 지켜보게 됐고, 노래방에서 은희가 사랑은 유리 같은 것을 불러. 근데 그 유리라는 이름에 담긴 어떤 느낌도, 아, 나 거기까지는 캐치를 못했다. 가사가 사랑은 유리 같은 것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되게 좋아하잖아. 자기 이름이 이렇게 뭐 새겨져 있는 그렇구나. 어떤 그런 제목에 노래를 불러주니까 그때 이제 은희가 조금 유리한테 마음을 좀 열면서 그 노래를 불러줬던 것 같아가지고 이거 되게 귀엽다 애들 그 생각했고, 그리고 나서 지환이가 한번 다시 돌아오는 날이 있어요. 너무 리얼해. 돌아와서 은희를 찾잖아요. 그때 이제 유리하고 은희가 손잡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지환이가 나타나가지고 친구랑 얘기 중이야? 기다릴게. 그러니까 유리가 저 친구 아닌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멋있다. 그 생각을 멋있었어. 했어. 그런데 은희가 이제 고민하잖아.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딱 유리가 언니 가고 싶어요? 하는데 뭔가 사랑과 멋있는 전쟁이야. 거야. 저렇게 이렇게 대담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멋있다. 그냥 그 생각하면서 두 사람 나오는 장면들 중간중간 등장할 때 저는 조금 흥미롭게 지켜봤던 것 같아요. 유리보다는 남자친구가 지환이? 지환이가 너무 현실적인 찌질함을 잘 보여줘가지고 너무 현실적이야. 그거는 꼭 중학생이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저는 너무 리얼해서 이입해서 봤거든요. 저거는 근데 은희가 그럴 것 같죠. 그분은. 은희가 너무 잘 그거를 극복을 해줬어요. 이게 왜냐면 당사자 문제가 되면은 그렇게 담백하게 못 끝내거든요. 맞아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행히 은희는 잘 그냥 담담하게 그래도 잘 그러니까 넘어가셨던 지환이랑 두 번 이별하잖아요. 음. 첫 번째는 지환이가 바람나서 찌질함을 계속 반복하죠, 얘가. 이별하고 두 번째는 엄마가 찾아왔어. 엄마가 찾아와서 진짜 딱 한마디 하거든요. 네가 방앗간집 딸이니? 이러고 가 데리고. 그러니까 그냥 그 한마디로 너랑 나랑 우리랑은 세계가 달라. 참 여기서 그 세 관계에서 제일 빠질 수 없는 거는 그 유리의 또 명대사가 하나 그럼요. 있잖아요. 그거 있습니다. 조 감독님 한번 해주시죠. 언니 그건 지난 학기 일이잖아요. 여자들이 더 훌륭해. 나는 그 대사는 정말 명대사인 것 같아.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던 아이가 정말 계절 한 계절 바뀌었다고 얼굴 보자마자 모른 척하고 그래가지고 불러냈더니 너 나 좋아한다고 했잖아. 네가 나 좋아해서 나도 너한테 마음을 열었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건 지난 학기잖아요. 근데 내가 마치 은희인 것처럼 나도 너무 찔렸어. 너무 찔렸어. 나 그래서 맞다. 내가 너무 지금 구질구질하게 매달렸구나 해서 맞지? 이러면서. 근데 나는 사실 그런 말을 들을 만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내가 필요해서 우리 그렇지, 사이에 쌓인 거 그렇지. 없잖아요. 그냥 얘가 나 좋다고 하니까 그 느낌이 좋아서 뭐 호혜적으로 이렇게 하는 음, 관계에서는 음, 음. 그런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죠. 맞아. 은희가 의외로 혼자 있지 않고 왔다 갔다 옮겨 다녀요. 보면은 이렇게 너 되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중간에. 맞아요. 지숙이와의 나는- 관계에서 그래서 애들이 왜 이렇게 똑똑해? 이러면서 사실 어. 계속 그렇게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숙이하고 은희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은희한테 유일한 단짝 친구가 있잖아요. 지숙이라는. 근데 그 지숙이라는 아이도 명언 제조기예요. 그 보니까 그런 얘기도 했어. 엄마가 그러는데 부부는 붙박이장이래.
그래서 서로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붙박이장과 같아가지고 그냥 바람도 피고 서로 상처도 주고 그렇게 사는 거래. 막 이런 얘기도 해요. 지숙이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숙이하고 은희와의 관계도 되게 흥미롭게 지켜볼 법한 게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지숙이는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은희는 오빠로부터 이제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려 왔던 건데 그러면서 지숙이가 또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다들 우리에게 미안해하긴 할까?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시대의 어른들에게 혹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대사가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기도 했거든요. 저는 미안해할까? 이런 대사가 우리의 정서에 참 맞는데 대부분은 다 참고 속으로 참고 내가 없어지면 엄마 아빠가 후회할까? 선생님이 나중에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서 그게 참 안타깝고 근데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이 착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끝까지 그쵸. 참고 나중에는 결국엔 또 용서도 해. 엄마 아빠 늙어지고 이러면 또 다. 근데 중간에 나타나는 이 선생님은 앞으로 누가 너한테 그렇게 하면 참지 말고 얘기하라고. 그게 이제 그냥 미안해하기는 할까라고 얘기하는 거랑 그 사람들은 난 죽을 때까지 미안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왜냐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얘가 상처받았는지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는 내가 화를 내든 얘기하든 뭔가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닿는 거지. 그리고 안 닿는다고 해도 적어도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그런 상황이 반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해주는 게 좋았어요. 되게. 영지 선생님과의 네, 그게 이 미안해하긴 할까랑 대비되면서 저한테 좋았던 부분입니다. 네. 저도 인상적인 대사나 장면 같은 경우는 영지 선생님. 그러니까 초반에 자기소개할 때도 일단 아이들한테 존댓말로 대화를 먼저 거는 어른이라는 거는 그 시대에 좀 찾기 어렸던 것 같고, 그리고 자기소개하면서도 그 은희한테 뭐 좋아하냐고 질문을 이렇게 그랬죠. 뭔가 관심 가져주고, 그리고 옆에 지수이가 케빈 클라인 좋아한다고 하니까 귀여워. 왜 좋아해요? 그리고 은희한테도 은희도 케빈 클라인 좋아해요. 이렇게 묻는데, 그러니까 그 좀 진지한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케빈 클라인 좋아한다고 그걸 또 무시하거나 뭐 그런 거나 좋아하는구나라는 어떤 낮은 시선은 없고 그걸 좋아하는구나 너도 그걸 좋아해 이렇게 묻는 그런 영지 선생님 전체적인 자세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런 어른을 그 시절에 되게 보통 학원 선생님들한테 많이 만나고 학원 선생님들 대부분 대학생이었으니까 좀 저도 위로받았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되게 영지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는데 제일 중요한 인물이 어쩌면 은희에게 있어서 영지 선생님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지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은희가 지숙이랑 같이 한문학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 한문학원에서 원래는 이제 고려대 나온 선생님, 고돌이 새끼라고 불리는 그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다가 그냥 늘상 받는 대로 수업을 받으러 갔더니 산뜻하게 얘기해. 어떻게 돼서 잘렸어요. 맞아요. 이 선생님 창가에서 잘려요. 네. 담배를 피우고 있는 여자를 발견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그 당시에 그렇게 담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피는 여자가 핀다는 게 굉장히 낯선 시대였나 봐.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그래서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게 낯설지 않은 시대는 없었던 것 그랬나요? 같아요. 네, 지금은 한국에서 젊은 여자가 담배 피는 게 낯설지 않은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낯설긴 해요. 그렇구나. 근데 표현하는 건 좀 네. 덜 표현하게 되긴 하죠. 이렇게 모른 척하거나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긴 하는 것 같아요. 노력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 받으러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담배 피던 선생님이 들어오는 거지. 근데 영지 선생님의 특징은 왼손잡이에요. 맞아요. 왼손잡이인데 은희도 왼손잡이더라고. 근데 그게 보니까 의도한 건 아니었대요. 감독이. 그래요? 네. 그거 궁금했었는데. 네, 의도한 건 아니었대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일부러 왼손잡이를 약간 우리가 보통 오른손잡이가 정상의 범주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왼손잡이 여자 2명을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있을까? 연출한 걸까? 알고 보니까 그냥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둘 다 왼손잡이였대요. 네, 연기자 둘 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관심사는 보니까 책장 같은 걸 보니까 무슨 노동 이론과 무슨 가치 연구인가 이런 책에 마르크스 자본론인가 그거랑 그리고 가부장제 이론인가 뭐 이런 책들이 꽂혀 있어. 그냥 기본적으로 약간 뭐 노동자의 삶 그리고 여성의 인권 이런 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운동권 학생이었던 것 같죠. 그렇죠. 운동권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잘린 손가락 이런 민중가요 부르고 불러주고 휴학을 많이 해서 나이는 많아 맞아요. 이런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죠. 네.
그리고 굉장히 은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거든요. 일단 그려지는 배우 모습을 그런 식으로 연출한 게 되게 좋았어요. 이분이 뭔가 되게 또릿또릿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전혀 그러지 않잖아요. 김세벽 배우. 젊은 여자긴 한데 되게 말랐고 인생에서 되게 많이 지금 지쳐 보이고 말도 해야 될 말 이상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지도 않고 약간 진짜 약간 넋이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런 배경을 보면 뭔가 엄청 똑똑한 사람이고 뭔가 열심히 집도 잘 사는 집 딸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 뭔가 화르르 불태웠는데 94년도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정치적으로 그랬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많이 깎이고 또 거기다가 이중으로 여자라는 것도 겪었을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 아이한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게 그냥 다른 배경에서 예쁜 여자 선생님이 하는 거랑은 또 달랐을 것 같아요. 은희한테 다가오는 게 그런 면에서도 달랐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왼손으로 하는 것도 그러니까 연출이 아니라 두 배우가 다 왼손잡이였다고 하더라도 그걸 발견하고 나서 왜냐면 왼손으로 뭔가 하는 걸 공들여서 많이 비추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의도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흔하게 자주 드는 비유가 있는데 우리가 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막 배고플 때 라면의 가치를 막 깎아내리는 거 되게 싫고 저도 라면 너무 좋은데 우리한테 즐거움을 충분히 주고 행복감을 주고 하지만 라면만 맨날 먹고 살면 안 되잖아요. 이게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애정이나 사람들 사이의 온기 같은 거에 되게 굶주려 있는 애기 때문에 아까 얘기해 주셨던 친구 관계나 이런 사람도 다 자기한테 따뜻함을 주는 존재고 의미가 있었겠지만 그거랑 나한테 뭔가를 정말 배울 점을 가르쳐주는 말 그대로 교사 같은 사람은 가정 내에서 못 찾았고 학교에서도 못 찾았고 정말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너무 크지 않았을까. 아니 나 내가 이렇게 그냥 타인으로 영화로 봐도 내가 위로를 받는데 이 아이는 얼마나 그게 필요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장면이 그 영지 선생님이 은희가 병원에 이제 수술 받고 입원해 있을 때 찾아오잖아요. 그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구라도 널 때리면 맞서 싸워. 절대로 가만히 있지 마. 알았지? 하고 약속을 받고 가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은희가 딱 그 대사를 듣고 난 이후에 확실히 행동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성장했구나. 은희가 변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그래서 두 사람의 케미가 너무 좋았어요.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이입이 됐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또 한 번의 상실을 겪잖아요. 은희가 갑자기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뉴스가 막 나오고 은희가 혹시라도 언니가 죽었나 싶어가지고 막 걱정하면서 아빠한테 전화한 장면도 나오고 근데 결국에는 다행히 언니는 무사히 살아서 돌아왔지만 영지 선생님이 그 사고로 인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리고 처음으로 은희가 남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나와요. 그 선생님의 죽음을 이제 기리면서 네 그렇게 해서 또 한 번의 이별을 맞고 학교로 돌아와서 유리한테도 차이고 맨 마지막 장면에 가서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막 삼삼오오 모여 있고 거기에 은희가 서 있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남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은희가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영지의 맞네요. 편지가 네, 오버랩이 맞아요. 되죠. 네, 둘러볼 때 선생님이 그 사고로 당하기 바로 직전에 은희에게 편지를 보냈었는데 선물과 함께 스케치북과 편지를 보냈었는데 편지에 그런 이제 은희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글귀가 담겨 있었거든요. 아마 도희님이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글귀였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어느 날 알 것 같다가도 정말 모르겠어. 다만 나쁜 일들이 닥치면서도 기쁜 일들이 함께한다는 것. 우리는 늘 누군가를 만나서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 세상은 참 신기하고 아름답다. 이게 진짜 전 너무 좋았어요. 네, 마지막이 어쨌건 세상은 참 신기하고 아름답다로 끝난다는 게 그런 일을 겪은 선생님이 이렇게 끝난다는 게 그래요. 지금 도인이 읊어주시니까 되게 위로가 되네요. 근데 이거는 그 나이 때뿐만 아니라 저희도 살면서 그러니까 잊고 있다가 또 알게 되고 잊고 있다가 이렇게 제가 힘없을 때마다 이거 누가 읊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영지 선생님의 이런 편지의 글귀를 이제 떠올리면서 운동장에 모인 아이들을 한 명씩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거든요. 이 엔딩 장면 언니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마음가짐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느냐 아니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다도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그냥 상실이고 허무주의고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 아이한테 이런 식의 얘기를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전 너무 대단한 것 그쵸. 같고 저 단계에 이르르기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헛헛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이런 일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사실 상실로 끝난 건데도 그거에 의미를 되게 붙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희망도 좀 주기도 한 거고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런 어떤 나쁜 일들이 생겨도 기쁜 일도 또 중간중간에 섞여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되게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이 선생님이 학원을 그만둘 때는 신상에 무슨 일이 있어서 결심을 하고 그만둔 거였을 거고 편지에 나오잖아요. 10발 끝나면 다시 만나자. 네, 그때는 그리고 다 얘기해 줄게. 얘기해줄게. 진짜 너무 슬펐어요. 아, 듣고 싶었는데 그 얘기 그 얘기를 끝까지 들을 수 없게 되어서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네. 근데 그냥 저는 영채 선생님이 계속 은희를 보면서 은희가 자기 자신 외에 다른 것에도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도 좀 품지 않았을까. 왜 중간에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가 얼굴을 아는 사람 몇 명이야? 그런데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인 것 같아? 이런 질문도 하거든요. 근데 은희한테서 약간 자기 과거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고 그러면서 너 자신 말고 그리고 지숙이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너무 너한테만 관심 있는 것 같아라고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은희가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그 외의 것에 눈을 돌리게 된 계기 같은 거를 선생님이 좀 만들어주지 않았을까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영화 벌새에 대한 한 줄평 남기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다들 애쓰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은희도 그 중학교 2학년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아이의 삶을 보면 걔도 되게 파란만장하잖아요. 나도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좀 애써서 사는 부분이 있을 텐데 벌새라는 제목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줄 평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의 생각과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부분. 내 목소리를 내야 된다. 누가 나한테 부당한 일을 하면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거 되게 공감합니다. 네. 저는 은희가 선생님한테 편지 쓰는 장면에서 그런 글귀를 쓰거든요. 선생님, 언젠가 제 삶도 빛이 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은희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삶은 이미 빛이 났단다. 정말 다 쳐다봐.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애를 받고 이미 그때 나는 빛이 나고 있었던 것 같아. 은희의 삶이. 저 갑자기 떠오르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하나 덧붙이고 싶은데 끝나가는 와중에 제가 고등학교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은희보다 더 감성적인 친구인데 이렇게 자기가 별을 보면서 생각을 했대요. 우리가 별을 보기에 별은 굉장히 반짝반짝이지만 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깜깜한 우주에서 자기가 빛나고 있는지 모를 거란 얘기를 하면서 내 삶이 아무리 누가 빛나고 있다고 해도 정말 본인은 알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언니들도 지금이 제일 빛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남은 인생 중에서. 맞아. 우리의 삶도 지금이 가장 빛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 되게 위로 많이 받아가네요. 오늘 사실 그 여러 가지 명언들을 좀 적어놓고 힘들 때 많이 봐야겠어요. 네,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제 문을 좀 닫아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셜록님과 함께 은희경 작가의 새해 선물을 가지고 찾아올 거고요. 우리 도희 라떼님이랑은 가을에 만나 뵙겠네요. 이제 8월이 가고 9월에 한 해가 금방이네요. 그러니까요. 9월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